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그마한 가격은 쇼핑몰이건 나라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꼬여서 북적거리면 잘 살 수 있고 사람이 떠나서 철진한 바닷가처럼 되면 썰렁해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까지는 근소한 차이로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2배 이상으로 일본이 앞지르게 되었고 앞으로 그 격차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풍부한 관광 자원, 잘 구비된 관광 인프라, 친절, 청결, 정직 등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유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소비한 돈은 4조 5천억 엔 정도 됩니다. 1엔 1,000원 정도 잡으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의 돈이죠. 이 액수는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을 일본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4조 225억 엔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시장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나 기관의 활동 목표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장소 등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고객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을 넘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속에 살아가는 개인과 단체와 국가의 목표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을 꼬이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 무엇이 사람을 꼬이게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을 어떤 상품과 서비스와 장소를 찾도록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경쟁자들이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그 무엇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아마 오래오래 머물고 또 팔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사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매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매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돈벌이, 다시 이야기하면 이익이 크게 도움이 되거나 돈벌이 크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특별한 가치인 기쁨이나 편리함이나 안전함이나 아름다움 등과 같은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바로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찾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매력 가운데 어떠면 일본이 한국이 돈을 버는데 참 좋은 장소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참 냉정하고 참 엄격합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가로 판명됩니다. 어떤 국가 혹은 어떤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치가가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도 명확합니다. 그 나라의 사람과 돈이 몰리는가 아니면 빠져나가는가. 어떤 정치가가 잘하면 그 정치가 이끄는 나라에 돈이 몰려들 것이고 그 정치가 잘 못하면 그 나라로부터 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임직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시장이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수는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각 사별로 최소 36%에서 최대 100%까지 인력을 줄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있었던 5대 주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고용하고 있던 인력은 289명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148명으로 줄었습니다. 49%가 감원된 셈입니다. 이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2013년에 문을 닫았고 JP모간 자산운용도 2018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5개 주요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 수탁고도 형편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14조 1576억 정도를 운영했습니다만은 지금은 4조 8855억 수준입니다. 수탁고가 무려 65.6%까지 떨어졌습니다.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외국계 운용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공모펀드 시장에 국내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수익이 떨어진 부분도 큰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시장의 투자 트렌드가 사모펀드 위주로 바뀐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압도적인 이유는 한국 시장에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앞으로 좀 나아지면은
계속 머물 건데 앞으로도 그 전망이 더욱더 암울하기 때문에 많은 의욕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던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앞을 다투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돈벌이가 시원찮은가? 첫 번째는 한국 기업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나라가 점점 역동성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이나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금을 꼬박꼬박 먹입니다.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은 15.4%를 소득세를 물립니다. 여기다 종합소득세라든지 건보료 부담까지 생기게 되면은 주요 해외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해외 펀드를 투자해야 될 별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제반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국내 진출했던 주요 외국계 자산 운용사들이 앞을 다퉈서 한국 탈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주소입니다. 영국 컨설팅 그룹 GE는 매년 3월과 두 차례 9월에 국제금융센터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GFCI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세계 112개 도시 가운데 36위에 머무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발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계 금융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동시에 세계은행이라든지 세계경제포럼 등 외부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5개 분야에 대해서 복합적인 그런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일반 경쟁력. 2007년 이후에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허브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통합니다. 2015년 9월 달에 대한민국은 세계 도시 경쟁력 가운데 금융 부분에서 6위였습니다. 16년 9월에 14위, 2017년 9월에 27위, 2018년 9월에 33위, 마침내 2019년 3월에 3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22계단 내려앉은 셈입니다. 14위에서 32위로.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36위라는 수치는 무척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세계 6위에서 7위권, 교육 규모 세계 11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형편이 없다는 이야기죠. 3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끄럽게도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11등입니다. 서울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선전, 강저우, 칭다오 5개, 일본 도쿄, 오사카 10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미끄럼을 타듯이 사람도 떠나고 공장도 떠나고 사람이 모든 게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앞에서는 주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떠나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지표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질문 5번째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추락은 실물 부분을 넘어서 금융 부분까지 여파가 아주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매력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시장 친화적인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노선과 방향 그리고 정책 철학이 큰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꼬입니다. 사람이 몰려듭니다. 사람이 꼬이지 않는 것, 사람이 몰려들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쇠락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몰려드는 곳으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과 자금과 공장들이 몰려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쫙 나오겠죠.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을 왜 못하냐 이야기예요. 사람이 꼬이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바로 그 간단한 질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사람이 많이 꼬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 세계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라 돈을 175조 원 퍼부어서 2분기에 1.1%를 성장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2019년 중간 성적표죠. 참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철학 그리고 운영으로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나라 경제의 기초를 완전히 거들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2분기는 예산의 34%인
175조 원을 투입해서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는데 1.3%, 민간은 마이너스 0.2%,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1.1% 성장하게 된 셈. 한마디로 세금을 퍼부어가지고 175원을 투입해가지고 간신히 1% 성장을 한 거죠. 집권 여당의 대체는 반도체 수요 감소, 미중 무역 전쟁, 일본발 수출 규제,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정말 나라를 참 그들 내고도 나무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국가가 갔던 길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100%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은 다른 나라가 갔던 일을 그대로 한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보시죠. 한국 포퓰리즘 정치의 결말 어떤 식으로 종결될 것이냐. 우리가 외신에서 많이 보는 그리스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아르헨티나 등의 포퓰리즘 정치는 뚜렷한 공통점과 진행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단계입니다. 특정 시점에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등장해서 유권자의 표를 구입하기 위해 재정과 관련된 원칙을 깨버립니다. 국민들을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특정 그룹의 이익을 약속하고 이런 선택에 따른 부작용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해버립니다. 현금복지 이외에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저는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로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 250만 표에서 450만 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놓여 있을 겁니다. 표가 되면 뭐 죽든 살든 관계없는 거. 집권에 성공할 수가 있으면. 그게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 목표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목표는 딴 건 없고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더 관심을 가진 유권자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이익은 가깝고 국가의 미래는 멀기만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거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자 수를 급속히 늘립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포퓰리즘 정책을 썼던 나라들이 겪었던 걸어왔던 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굉장히 괴상한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그 경제정책이 뭔가 하니까 국가 부분이 나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국가의 성장이 나라를 성장시킨다. 국가에 의한 온정주의, 국가가 베푸는 시혜주의 등이 광풍처럼 휘몰아치게 되죠. 그러나 정통 경제이론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가 개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경제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경제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개똥 철학들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국가 부분이 커지면서 민간 부분의 위축이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 거죠. 민간 부분의 위축은 대략 투자 감소, 생산 위축, 수출 부진, 실업률 증가. 그러나 이때 또 이상한 개똥 철학이 등장합니다. 궤변이 등장합니다. 철학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도. 민간 부분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가 더 역할을 크게 해야 된다. 어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민간 부분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된 거죠. 한국판 포퓰리즘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부작용을 역설하는 일군의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포퓰리즘이란 거대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큰 그 파고가 갔기 때문에 이걸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판에는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잘못되면 뭐 정치인만 나중에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보통 시민들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죠. 그리고 부담도 다 시민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세대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두가 일부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게 돼요. 선명성 경쟁을. 한 번 받기 시작한 혜택은 권리가 되어버리죠. 현금복지의 중독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파국이 오기 전에 그걸 벗어날 수 끊기가 힘든 겁니다. 약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민간 부분의 위축이 심화될수록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도 외부에서 찾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뭐 해결책 등장한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 더 많이 국가가 개입하자. 국가가 개입을 하고 더 많이 돈을 투입할수록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경제 이론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이 무지함, 무식함, 그런 지식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7번째 단계입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킨 사람들에게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뭐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임금, 조세 및 준조세 등 각종 생산 요소 가격들이 인상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기반 상실이 이루어집니다. 구미, 울산, 창원, 군산 다 뭐 이런 겁니다. 이는 생산 활동을 국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생산 기지 해외 이전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좀 세금 더 거둘까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때리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은 더 생산지 활동을 줄이게 되죠. 국가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어디서 뜯어낼 것인가, 그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생산 자체를 부흥하기보다도. 8번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국가 부채가 수직 상승하듯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 요 단계는 우리는 안 왔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면 기존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 의존도는 빠른 시간 내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수입이 계속 들어올 때는 지출이 좀 늘어나더라도 컵을 할 수 있겠는데, 수입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지출은 옛날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9번째입니다. 수출 기반의 상실과 수출 경쟁력 하락은 궁극적으로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채, 국가 부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스스로 구조조정한 나라는 없지 않지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는. 10번째입니다. 결국 지불 여력을 초월한 국가 부채와 수출 경쟁력 하락, 그리고 정도를 벗어난 과분한 생활 수준, 과분한 임금 수준 등으로 말미암아 대외 신인도 하락과 그리고 그를 이어서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물건을 팔아서 생산성이 맞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대로 신인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표를 사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놓으면 하나는 생각하고 두 개를 생각 못하는 겁니다. 11번째입니다. 외신을 장식했던 숱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출 삭감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외부에 채권단이 들어왔어. 외국에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많은 자산들이 헐값으로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겠고 연금 같은 것도 엉망으로 되겠죠. 깎일 테니까. 낭비한 재정은, 앞세대가 낭비한 재정은 고스란히 국가 채무로 쌓여있기 때문에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영원히 좋은 날을 만나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세대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다 보고 갈 거란 이야기죠. 정말 한국은 정통 이론이라든지 그동안 역사적 경험을 보면은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갈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포퓰리즘의 그런 덫에 그냥 걸려가지고 이 잘 만든 나라의 생산 기반이라든지 사회 기반을 이렇게 와해시킬 수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참으로 딱하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참으로 비감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포퓰리즘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은 경제 위기를 막고 뼈아픈 그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까지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